숙박비 내고 가야지. 여기가 호텔인 줄 아나? 38살 유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친정에 와서 숙박비를 내라고요? 남편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보며 유나는 창피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이긴, 공짜로 먹고 자려고. 전기세, 수도세 다 돈인데. 석호는 냉장고를 가리키며 계속 말했습니다. 김치하고 반찬은 민철이 모시니까 함부로 먹지 마라. 너희는 사왔어야지. 유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친정집에서 김치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는 건가요? 도둑년들 같으니라고. 집안 물건 함부로 건드리지도 마라. 친정아버지 석호의 막말이 유나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충격적인 가족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친정이나 시댁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녀의 지옥은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38살 유나의 기억 속에서 아버지는 늘 희미한 그림자였습니다. 10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친아버지를 대신해 어머니 순이는 혼자서 두 딸을 키워내야 했습니다. 그 시절 유나는 어머니의 등에 엎여있는 여동생 수빈을 돌보며 나이에 맞지 않게 어른스럽게 굴어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요? 어린 유나의 질문에 순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 역시 막막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빚과 생활비, 아이들 교육비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어깨 위에 올라앉아 있었거든요. 그러던 중 옆 가게를 운영하는 장석호가 접근해 왔습니다. 혼자 애들 키우기 힘들지? 내가 도와줄게. 석호는 40 중반의 호라비로 아들 민철 하나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동네에서 구두쇠로 악명이 높았지만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순이에게는 구원자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상황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려운 상황에서 나타난 누군가가 구원자처럼 보였던 경험 말입니다. 재혼을 결정한 순이는 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아빠가 생겼어. 새아빠께 인사드려라. 하지만 유나의 눈에 비친 석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 민철에게만 미소를 보였고 유나와 수빈을 바라보는 눈빛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너희들은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 규칙을 지켜야 한다, 알겠지? 석호의 규칙은 간단했습니다. 아들 민철이 최우선이고 딸들은 그를 돌보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순이는 석호의 눈치를 보며 딸들에게 말했습니다. 남동생 하나 못 챙기냐? 너희는 누나들인데 뭐 하고 있는 거야? 순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질 때마다 유나의 마음 한구석에는 서운함이 쌓여갔습니다. 엄마는 왜 항상 자신들만 혼내는 걸까요? 민철이 잘못해도 문제가 생겨도 왜 언제나 딸들의 탓이 되는 걸까요? 어린 유나는 그날부터 조금씩 마음의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외면 속에서 자신은 사랑받지 못하는 아이라는 생각이 뿌리내리고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자란 아이의 마음이 어땠을지 여러분도 상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간 유나와 수빈에게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자애들은 일찍 독립하는 게 좋아. 기숙학교 보내자. 여러분 믿을 수 있으신가요? 같은 집에 살면서 오직 딸들만 집에서 내보낸 겁니다. 유나가 15살, 수빈이 13살이던 해였습니다. 두 자매는 영문도 모른 채 집에서 멀리 떨어진 기숙학교로 보내졌습니다. 반면 민철은 집에서 편안히 지내며 과외와 학원을 다녔습니다. 왜 우리만 이런 곳에 와야 해? 수빈이 울먹이며 물었지만 유나도 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주말에 집에 돌아가면 더욱 서글픈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에 돌아갈 때마다 유나가 목격한 것은 민철을 위한 특별한 대우였습니다. 민철이 좋아하는 음식이 식탁에 가득했고 민철의 방은 언제나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유나와 수빈의 방은 창고 취급을 받았습니다. 너희는 어차피 주말에만 오는데 뭘 그렇게 많이 필요해. 석호의 말에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들의 짐은 항상 구석에 치워져야 했고 민철이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양보해야 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어느 날 석호가 말했습니다. 너희는 공부보다 기술을 배우는 게 낫겠다. 어차피 시집 가면 끝인데. 무슨 대학이야? 석호의 말에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자신은 대학에서 문학을 공부하고 싶었는데 그런 꿈조차 허락되지 않는 현실이 억울했습니다. 엄마, 나도 대학 가고 싶어요. 이때 유나가 생애 처음으로 강하게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여자는 시집 가면 끝이야. 돈만 잘 벌면 되는 거 아니겠니? 대학 등록금이 얼마인 줄 알아? 그 돈으로 민철이 학원비 더 보태는 게 나아. 순이의 말에 유나는 절망했습니다. 똑같은 자식인데 왜 이렇게 다른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걸까요? 한편 민철은 어땠을까요? 민철은 공부하기 싫다고 떼를 쓰면서도 부모의 고집으로 대학까지 졸업했습니다. 성적이 나쁘면 과외 선생님을 바꿨고 용돈이 부족하면 언제든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학 등록금은 물론이고 생활비까지 모든 것이 지원되었습니다. 민철아, 공부 힘들지?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민철이 학비는 내가 책임진다. 걱정 마라. 유나는 그런 모습을 보며 분노했습니다. 똑같은 자식인데 왜 이렇게 다른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항의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미 집안에서 자신들의 발언권은 사라진 지 오래였거든요. 결국 유나는 고등학교 졸업 후 미용학원에 다니며 미용사가 되었고 수빈은 요리학원을 거쳐 작은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20대 중반 유나는 직장에서 만난 남자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날 순이는 몰래 유나를 불러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거 받아. 너희 아버지한테는 절대 비밀이야. 알겠지? 봉투 안에는 1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유나는 그 돈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고마우면서도 씁쓸했습니다. 왜 딸은 친정에서조차 숨죽여야 하는 존재일까요? 여러분도 이런 차별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다 같은 가족이면서도 성별에 따라 다른 대우를 받는 현실 말입니다. 결혼 후 몇 년이 지난 어느 추석, 유나는 남편과 함께 친정을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어머니는 더욱 늙어 보였고 석호는 여전히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아버지. 유나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지만 석호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했습니다. 숙박비 내고 가야지. 여기가 호텔인 줄 아나? 먹은 것도 계산하고 가라. 유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친정에 와서 숙박비를 내라고요? 남편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보며 유나는 창피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이긴. 공짜로 먹고 자려고. 전기세, 수도세 다 돈인데. 석호는 냉장고를 가리키며 계속 말했습니다. 김치하고 반찬은 민철이 모시니까 함부로 먹지 마라. 너희는 사왔어야지. 친정집에서 김치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나요? 순이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유나의 남편이 참다 못해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그래도 친딸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지만 석호는 더욱 거칠게 나왔습니다. 도둑년들 같으니라고. 집안 물건 함부로 건드리지도 마라. 석호의 막말에 유나의 남편이 일어섰습니다. 장인어른, 그 말씀은 너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너는 뭔데 끼어들어. 여기는 내 집이야. 내가 내 집에서 뭘 하든 상관없어. 석호는 점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애초에 여자들이 시집가면 남의 집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런데 친정에 와서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해. 웃기지도 않아.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은 유나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친정이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라 고통스러운 장소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유나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그냥 추석이라서 인사드리러 온 건데. 인사는 무슨? 빈손으로 와서 먹고 자고 가려고 하면서 무슨 인사야? 그날 밤 유나는 친정집 거실에서 남편과 함께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석훈은 계속해서 시끄럽게 굴었습니다. 전기세만이 나올 텐데 에어컨 켜지 마라. 화장실 물 아껴 써라. 수도세도 만만치 않아. 새벽에는 일찍 일어나서 시끄럽게 TV를 틀어놓았습니다. 잠을 제대로 잘 수 없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저희 일찍 가보겠습니다. 그래, 일찍 가라. 그리고 다음부터는 미리 연락해서 올 수 있는지 물어보고 와라. 그날 유나는 친정집에서 하룻밤도 채 머물지 못하고 나와야 했습니다.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앞으로는 친정 가지 마. 당신이 너무 상처받는 것 같아. 유나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정이 더는 안식처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나는 몰랐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 결혼한 지 10년이 지난 어느 봄날, 순이가 허리를 다쳤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유나는 망설이지 않고 수빈과 함께 친정으로 달려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아이고, 내 딸들아 미안해. 엄마가 이렇게 되어서. 순이는 침대에 누워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석훈은 어디서 뭘 하는지 집에 없었습니다. 유나와 수빈은 며칠간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청소, 빨래, 식사 준비는 물론이고 어머니의 대소변까지 받아가며 정성껏 돌봤습니다. 병원에 모시고 가서 치료도 받게 하고 약국에서 약도 사다 드렸습니다. 엄마, 저희가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다 나을 때까지 돌봐드릴게요. 고맙구나. 유나야, 너희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니? 유나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일주일 동안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수빈도 식당 일을 미루고 와서 함께 어머니를 간병했습니다. 석훈은 그 사이에도 집에 들어오면 불평만 늘어놓았습니다. 시끄럽게 뭘 그렇게 많이 하고 난리야. 병원비 많이 나가겠네. 누가 다 내나? 그럼에도 유나와 수빈은 묵묵히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친어머니가 아픈데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3일 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나가 집으로 돌아간 지 사흘 후 순이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유나야, 너 혹시 장롱 속 돈 건드렸니? 네. 무슨 돈이요? 아버지가 장롱에 넣어둔 돈이 없어졌다는 거야. 너희 말고는 들어온 사람이 없다고 하시는데. 유나는 황당했습니다. 어머니를 돌보러 와서 이런 의심을 받다니요. 엄마, 저 그런 돈 본 적도 없어요.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야, 내가 너희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그러시는데 어쩌겠니? 전화 너머로 석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년들이 가져간 거 맞아. 다른 누가 있겠어. 유나는 치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를 돌보러 와서 도둑 취급을 받는 상황.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엄마, 아버지께 제대로 말씀드리세요. 저희는 그런 돈 만진 적도 없다고요. 하지만 순이는 힘없이 말했습니다. 유나야, 그냥 좀 참아라. 아버지가 화가 많이 나셨어. 참으라고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도 참으라는 말인가요? 사흘 후 석호가 다른 곳에서 그 돈을 찾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는 착각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평소와 다른 곳에 돈을 보관해뒀던 것을 잊어버린 것이죠. 유나는 당연히 사과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석호의 반응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앞으로 빈집에 딸들 못 오게 해. 문단속 잘하라고. 순이는 딸들에게 전화를 걸어 석호의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사과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딸들을 더 경계하라는 지시만 내렸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잘못 생각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저희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유나야, 그냥 참아라. 괜히 문제만 커진다. 유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에게 자신들은 언제나 참아야 하는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요. 친딸을 도둑으로 몰아가는 현실, 그리고 그것을 막지 못하는 어머니. 여러분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유나는 몰랐습니다. 어머니의 상황이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걸. 시간이 흐르면서 순이의 상황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석호는 점점 더 거칠어졌고 순이에게 손찌검을 하는 일도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유나는 어머니의 팔에 난 멍을 발견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아, 이거. 넘어져서 다친 거야. 하지만 유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멍의 모양이 손가락 자국과 너무 비슷했거든요. 석호가 어머니를 때린 것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어머니의 팔목에는 여러 개의 멍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것도 있고 시간이 지나서 노랗게 변한 것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맞았다는 증거였습니다. 엄마, 진짜 어떻게 다치신 거예요? 정말로 넘어지신 건가요? 순이는 고개를 돌리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유나의 눈에는 어머니의 두려움이 보였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엄마, 이혼하세요.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순이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수 없어. 이제 나이도 많은데 어디 갈 데가 있겠니? 그래도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되잖아요. 맞으면서 살 수는 없어요. 유나야, 너는 몰라. 내가 나가면 돈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날 거야. 그러면 정말 갈 곳이 없어. 순이는 체념적으로 말했습니다. 차라리 죽을 때까지 참고 사는 게 낫지. 그래야 나중에라도 너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니? 집이라도 있어야 너희가 올 곳이 있잖아. 순이의 말에 유나는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무기력과 체념은 보는 이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포기한 채 오직 딸들을 위해 참고 사는 어머니를 보며 유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저희가 모시고 살 수도 있잖아요. 내가 너희한테 짐이 될 수는 없지.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는 게 나을 거야. 어머니의 체념적인 태도는 유나를 더욱 절망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구원의 손길을 거부하는 어머니를 보며 유나는 깊은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웃 아주머니가 조용히 유나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유나야, 너희 엄마 요즘 많이 맞고 사신다. 밤마다 비명소리가 들려. 네? 정말요? 응, 그리고 너희 아버지가 술 먹고 들어오면 더 심해져.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하나 싶을 정도야. 유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머니를 어떻게 도와야 할까요? 정말 답답한 상황이죠. 유나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민철을 찾아갔습니다. 이제 30이 넘은 민철은 결혼해서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민철의 집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새 가전제품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철의 아내도 있었고 아직 어린 아들 하나도 있었습니다. 유나는 민철에게 어머니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민철아,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셔. 아버지가 엄마를 때리고 있어. 우리가 함께 모시고 살면 안 될까? 민철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누나, 그건 누나가 해야 할 일 아니에요? 저는 제 가정이 있으니까. 그럼 최소한 아버지께 어머니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한마디만 해줘. 그건 부부 문제잖아요. 제가 끼어들 일이 아니죠. 유나는 민철의 무심함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아껴주고 챙겨준 어머니인데 어떻게 이렇게 냉정할 수 있을까요? 민철아, 엄마는 너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셨어. 내가 대학 다닐 때도 결혼할 때도 얼마나 도와주셨는데. 그런데 이렇게 모른 척 할 거야? 힘들면 누나가 모셔요. 저는 몰라요.
여러분, 이런 태도를 보이는 남동생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민철은 자신의 아버지인 석호를 두둔하기까지 했습니다. 아버지도 나름대로 힘드실 거예요. 나이 드시면서 성격이 까칠해지시는 것도 있고 엄마가 좀 더 이해하셨으면 좋겠는데. 내가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엄마가 맞고 사는데 이해를 하라고. 그래도 부부싸움이잖아요. 다른 집도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유나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민철의 아내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언니, 저희도 애기 있고 그러니까 시어머니를 모시기는 좀 그래요. 그제야 유나는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민철은 어머니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며 자란 아이였습니다. 그에게 어머니는 자신을 돌봐주는 존재일 뿐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니었던 거죠. 민철아, 그럼 너는 엄마가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지? 누나, 너무 극단적으로 말하지 마세요. 죽을 정도는 아니잖아요.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해? 엄마 팔에 멍든 거 못 봤어? 그런 거야 부부싸움하다 보면 누나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유나는 절망했습니다. 어머니의 인생은 남편과 아들에게 종속된 채 희생의 굴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어머니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민철의 집에서 나오면서 유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마지막이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어느 늦가을 밤 유나는 어머니로부터 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유나야, 병원에 와줘. 엄마가 쓰러졌어. 순이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고 중간중간 끊어졌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한 유나는 수빈과 함께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순이는 의식을 잃고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멍이 있었고 입술이 터져 있었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실신 같습니다. 정신적 충격이 컸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얼굴과 몸에 외상도 있네요. 혹시 폭행을 당하신 건 아닌가요? 유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석호는 병원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며 무심하게 서 있었습니다. 민철은 아예 오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 엄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석호는 담배를 빨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별거 아니야. 잔소리 좀 했더니 쓰러진 거지 뭐. 이 한마디에 유나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별거 아니라고요? 엄마가 쓰러졌는데 별거 아니라고 하세요? 야,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네, 대들고 있어요. 이제 더는 못 참겠어요. 유나는 목청을 높였습니다. 병원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쳐다봤지만 유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아세요? 엄마는 아버지 때문에 매일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무심할 수 있어요? 인연이 완전히 돌았네. 어른한테 버릇없이. 버릇없는 건 아버지예요. 엄마를 때리고 모욕 주고 딸들을 도둑 취급하고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요? 병원 복도가 떠들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구경하기 시작했지만 유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참고 살았지만 이제는 정말 끝이에요. 엄마를 이렇게 만든 게 아버지잖아요. 너 지금 미쳤어? 여기가 어딘데 이런 소리를 쳐? 아버지, 이제 끝이에요. 더는 엄마를 괴롭히지 마세요. 제가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내가 뭔데 나한테 이런 식으로 말해? 저는 엄마의 딸이에요. 엄마를 지킬 권리가 있어요. 그때 간호사가 와서 말렸습니다. 여기는 병원입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하지만 유나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병원 복도 끝에서 경찰관 2명이 나타난 것입니다. 장석호 씨 맞으신가요? 석호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경찰관은 수첩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되어 출동했습니다.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알고 보니 이웃 아주머니가 평소 순이의 비명 소리를 자주 들었다며 신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오늘은 평소보다 더 심한 소리가 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유나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드디어 누군가 도움의 손길을 내민 거죠.
잠깐만 이게 무슨 소리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석훈은 당황하며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냥 부부싸움 한 거예요. 다른 집도 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지만 경찰관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부인이 실신해서 응급실에 계시다면서요? 얼굴에 외상도 있고요. 일단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이때였습니다. 순이가 의식을 되찾은 것은 유나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진실을 말씀하세요. 더 이상 참지 마세요. 처음에는 주저하던 순이였지만 딸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네, 맞아요. 평소에 때리고 욕하고 딸들한테도 숙박비 내라고 하고. 술 먹고 들어오면 더 심해져요. 때리고 발로 차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경찰관이 기록을 작성하는 동안 석훈은 계속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건 그냥 훈육 차원에서. 어른한테 무슨 훈육이에요? 그리고 부인 얼굴에 있는 상처는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그때 민철이 불이 나게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하지만 민철을 맞이한 건 유나의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뭐하러 왔어? 엄마가 죽어가는데도 안 온 주제에. 누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엄마 고생하는 걸 모른 척 하더니 이제 아버지 걱정은 되나? 수빈도 합류했습니다. 민철아, 너는 정말 실망이야. 엄마가 얼마나 너를 위해 희생했는지 알기나 해? 엄마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와서 아버지 편만 드는 거야? 민철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경찰이 아버지를 데려가는 상황을 보고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거든요. 여러분, 드디어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더 큰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무조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석호가 운영하던 가게에서 오랫동안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던 것이 발각되었습니다. 현금 거래를 위주로 하면서 수입을 축소 신고해왔던 것이죠. 국세청에서 나온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지난 5년간 밀린 세금과 가산세를 합치면 약 3억 원 정도 됩니다. 3억 원. 집과 가게를 팔아도 모자란 금액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어쩌시려고요? 민철이 당황해서 물었지만 석훈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평소 그렇게 돈을 아끼며 구두쇠로 살았는데 정작 내야 할 세금은 내지 않았던 것이 화근이 된 것입니다. 그때 유나가 나타났습니다. 유나는 이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두었습니다. 가정폭력 사건과 세무조사 건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죠. 아버지, 제안이 하나 있어요. 뭔데? 집과 가게 명의를 엄마로 넘기세요. 그러면 엄마를 모시고 갈 테니까. 석훈은 황당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너 지금 뭔 소리야? 간단해요. 아버지는 세금 문제 때문에 파산할 거고 엄마는 이혼하고 재산 분할 받을 거예요. 어차피 법적으로도 엄마 몫이 있거든요. 유나는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받아봤는데 가정폭력으로 이혼 소송을 하면 재산 분할에서 엄마가 유리하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오랫동안 참고 살았던 정황들이 다 기록으로 남아있으니까요. 여러분, 이때 석호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동안 무시했던 딸에게 완전히 당한 거죠. 그리고 세금 문제는 어떻게 할 거예요? 3억 원을 어떻게 마련하시려고요? 석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평생 모은 돈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세금까지 내면 정말 빈털터리가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민철아, 너도 선택해. 엄마 편에 설 거야, 아버지 편에 설 거야? 민철은 갈팡질팡했습니다.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누나, 그게 똑똑히 말해. 지금까지처럼 엄마 희생시키면서 아버지 편들 거야? 아니면 엄마를 진짜로 지킬 거야? 이때 순이가 병실에서 말했습니다. 유나야, 이혼 진짜 할 수 있을까? 엄마, 변호사 선생님이 승산 있다고 하셨어요. 증거도 충분하고 증인도 있고요. 며칠 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석호의 가게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증언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평소 석호가 아내와 딸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얼마나 차별했는지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석호 씨가 딸들한테 숙박비 받는다고 자랑하던 게 기억나요. 부인 때리는 소리가 자주 들렸어요. 안쓰러웠는데. 여러분, 평소 행실이 이렇게 중요한 거였습니다. 6개월 후, 순이는 유나와 수빈이 마련한 깔끔한 아파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승리한 순이는 집과 가게의 절반을 분할받았고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파트는 햇볕이 잘 드는 남향이었고 순이만을 위한 방도 따로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눈치 보며 살았던 순이에게는 꿈만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어떠세요? 아이고, 이렇게 편할 줄 몰랐다. 진작에 결정할 걸 그랬네. 순이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어머니의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얼굴에서 근심이 사라지고 편안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동안 참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래. 그리고 놀라운 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민철이 결국 어머니 편을 선택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민낯을 보고 나서야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았던 것이죠. 엄마, 죄송해요. 그동안 너무 무심했어요. 민철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아버지 편만 들고 엄마 고생하는 걸 모른 척 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괜찮다, 민철아,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순이는 아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민철은 아내와 함께 일주일에 한 번씩 어머니를 찾아뵙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도 할머니를 잘 모시라고 가르쳤습니다. 한편 석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무서 직원들과 채권자들에게 쫓기며 초라한 말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아끼던 돈도 남들 앞에서 휘두르던 권위도 모두 잃고 홀로 남겨진 것입니다. 가게는 경매로 넘어갔고 집도 팔려나갔습니다. 석호는 작은 고시원에서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자업자득이죠. 유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평생 다른 사람을 무시하며 살았으니까 이제 그 대가를 받는 거예요. 어느 따뜻한 봄날 유나는 어머니와 수빈 그리고 민철 가족과 함께 벚꽃 구경을 나갔습니다. 순이는 오랜만에 예쁜 옷을 입고 화장도 했습니다. 마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사람처럼 밝아 보였습니다. 유나야,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엄마는 정말 그렇게 죽을 때까지 참고 살았을 거야. 엄마, 이제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아요. 그동안 못한 여행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순이는 딸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뭐 하고 싶으신 것 있어요? 수빈이 물었습니다. 글쎄, 그동안 못 해본 게 너무 많아서 요리 학원도 다녀보고 싶고 여행도 가보고 싶고. 엄마, 앞으로는 누구 눈치도 보지 마세요.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사세요. 그래, 이제는 내가 주인공이구나. 벚꽃잎이 흩날리는 가운데 가족들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민철도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이제라도 제대로 효도할게요.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아들아, 괜찮다.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지. 그토록 그들을 짓눌렀던 가부장적 권위는 무너졌고 이제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진짜 가족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청춘 도토리였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